여러분은 나이 60에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만큼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신가요? 불안한 노후, 비참한 노후, 처참한 노후. 우리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30초라도 좋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저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삶에 하류노인이 있습니다. 하류노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고령자를 말합니다. 과로 노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고령자의 빈곤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그들의 삶.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연금이 부족해 리어카를 끌며 길에서 폐지와 캔을 줍는 할아버지,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종이 박스와 비닐을 깐 채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상상했을까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고령자 중 절반이 생활고와 소득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보장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빈곤해지고 늙어갑니다. 최근 1, 2년 사이의 뉴스를 보면 이전에 비해 빈곤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고령기의 빈곤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류노인은 연금 수급액과 저축액이 적고 질병 및 사고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빈곤 생활을 강요받는 노인입니다. 하류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입이 거의 없고 저축해둔 충분한 돈이 없으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령자는 자력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생활보호제도의 사회 안전망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고, 가족 문제나 간병 문제, 나아가 범죄와 같은 여러 위험 요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곁에 가족이 있든 없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이겠지요. 오늘은 50대,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5가지와 노후에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 1위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였습니다. 39.3%가 돈 문제를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건강 문제로 3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돈과 건강이 가장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3위는 일자리, 4위는 이웃이나 친구 관계, 5위는 여가 활동, 6위는 가족 문제 순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건강 문제를 제치고 1위로 부상한 것은 의외지만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적절한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A씨는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A씨는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50%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이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0대, 60대 투자가입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도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고위험 상품이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재테크를 하지 마세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둘째, 생명보험은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복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챙기는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생명보험은 자신이 아니라 남은 가족 때문에 가입합니다. 자신이 죽을 경우 남은 가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자녀들도 성인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 걱정 때문에 생명보험에 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셋째, 자식과 손자에 대한 과잉원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지만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자식과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과잉 원조를 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퇴직금 등으로 모은 자산은 노후에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피하기 위해 꼭 남겨둬야 합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3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자녀, 두 번째는 황혼이혼, 세 번째는 의료 및 간병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노후 전문가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요인을 자녀 리스크로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비는 물론이고 졸업한 후에도 자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기본적인 양육 비용에 학비, 사교육비 등 정말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아이를 위해
일찍부터 빚을 지는 사람도 적지 않지요. 그뿐일까요? 졸업 후 결혼이라도 하면 예식 비용부터 살림살이, 전세 내지는 조그만 집이라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유롭지도 않으면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기둥뿌리가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을 하기라도 하면 또 애써 세운 기둥을 뽑아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 얹혀 사는 자녀도 많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도 하죠. 보건복지 포럼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나이대별로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30대는 무려 50% 이상, 40대는 44%가 부모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매우 큰 부담이죠. 돈을 벌어 부모에게 용돈을 줘도 부족할 나이에 자식을 부모가 계속 지원해야 하니까요. 노후 자금을 모을 겨를도 없을 겁니다. 이대로 두면 부모의 노후는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현실에 맞게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식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남은 돈으로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너희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부모의 지원은 끝이다. 너희들이 벌어서 학교 다녀라. 직장도 가고 집도 구하고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자녀 모두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20살부터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도 해결하고 직접 돈을 모으고 대출받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구했다고 하네요. 부모 마음에서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행복한 노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50대,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현역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지혜를 남겨줘야 합니다. 넷째, 50대, 60대는 자신에 대한 위로성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때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잠시의 기분에 따라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신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을 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자식들에게 손 내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섯째, 나이 들어서 무리해서 자가용을 사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노후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자가용이라고 말하는 노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야 운전이 재미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좀 힘듭니다. 나가면 교통체증에 주차 문제에 요즘은 주차비도 부담스럽습니다. 10분에 1,000원이 넘는 곳도 많아서 한두 시간만 주차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이런저런 고민 탓에 나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요. 요즘 노인분들의 70에서 80%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 차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워서라고 하는데요.
자가용을 이용하면 매달 나가는 지출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꼼꼼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가용을 소유하면 나가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살펴봤는데 매달 약 78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어쩌다 속도 위반이나 주차 딱지라도 떼면 과태료 나오고 술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대리비도 나갈 테니 한 달에 관련 비용만 100만 원은 좋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출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내가 소득이 있을 때야 어찌어찌 부담할 수 있겠지만 퇴직 후에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담이 있죠. 바로 교통사고 위험률입니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매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찰과상 정도로 끝나지 않고 큰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팔면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분들은 여러모로 생활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공통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이 절약됩니다. 은퇴 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는 빚 청산입니다.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개인사업자 부채를 보면 매년 평균 대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대별로 보면 40대, 60대의 대출 비율이 가장 높고 70대 이상도 적지 않죠. 40대, 50대 초중반까지는 괜찮겠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이자의 원금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대출이 있다면 차에 들어가는 고정비, 변동비를 아껴서 빚을 갚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자가용을 없애는 것에 이로운 점. 두 번째는 건강 개선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전문가가 최고의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에는 더욱 그렇죠. 보생화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물론 차가 없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 많이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건강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대, 60대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몸만 따라주면 뭐든지 하고 싶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대신 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옆집에 사시는 60대 후반 어르신이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도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셨던 분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지하철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떡하니 시험에 붙었다고 기쁘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 슬슬 은퇴 준비를 할 때가 오죠. 그때부터 조금씩 부지런해지면 이분처럼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예 차를 파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배기량이 적은 차를 추천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차죠. 승용차에 비해 거의 절반 이하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유지 비용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윗글에서 언급했던 한 달 유지비가 78만 원이었으니 경차로 바꾸면 약 3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절약은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돈입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건강 개선과 자기 개발은 물론 돈까지 버는 생활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50대,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5가지가 어떠셨나요? 다음으로 나이 60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되었건 채권이 되었건
개인연금을 들었건 퇴직연금을 들었건 국민연금을 받던지 그 절대 금액이 많아야 하고 환산해서 5억쯤은 돼야 여유 있는 노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5억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넉넉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나이 50에서 60대 은퇴자들 평균 금융자산이 잘해야 2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노후 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꿈꾸었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도 잘 다지면서 사회활동과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 모든 것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노후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으로는 최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얼마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많이 쓸 수 있으려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자금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준비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쉼없이 일하고 또 일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내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허무하고 아쉬운 세월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0 전후이지만 정부는 실제 은퇴 연령이 62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40대에 강제 은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은퇴 시점이 60세라고 보고 50대의 은퇴 퇴직 예정자인 분들은 은퇴 시점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은 대답이 월 3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를 앞두신 분을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물었더니 기본적인 생활비로 부부가 살아갈 때 286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개인으로는 165만 원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는 195만 원이고 1인 가구는 116만 원입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인 가구는 25만 원 증가했고 1인 가구는 10만 원 증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최소 노후 생활비로 50대는 부부가 215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가 296만 원, 60대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199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275만 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서울을 보면 부부가 최소 노후 생활비는 224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319만 원입니다. 그럼 보통 은퇴 앞두고는 과연 목돈으로 얼만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은퇴 후 노후 연간 생활비, 은퇴 후 생활기간, 은퇴 후 물가상승률, 목돈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4가지로 산정을 많이 하지요.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월 300이면 1년에 한 3,6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퇴직하고 나서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그리고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운용해서 몇 프로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 합니다. 요즘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 이상까지 상승했지만 투자 수익률을 4% 정도로 잡고 평균 수명이 84세 가까이 되지만 10년마다 1년씩 늘어나니 60에 은퇴하고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연간 노후 생활비 3,600 정도를 쓴다 하고 우리나라 과거 3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이 3.5%이므로 생활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투자 수익률이 4%,
은퇴 후 생활기간은 30년 정도로 잡아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억에 가까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산출됩니다. 여기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이 계산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10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노후에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억이 굴러다니는 자동차 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금융자산 보유만으로 10억이면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 1% 이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9억입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필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단순하게 이런 답이 나온다고 꼭 노후에 이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통계청 2021년 조사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이고 60대는 4억 3천입니다. 제가 2022년으로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상위 1%부터 시작해서 50%, 딱 중간되는 순자산 커트라인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는 10억, 부동산이 포함된 평균 순자산으로 봐도 이 필요자금의 절반도 안 되죠. 사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 은행에 근무할 때도 PB 점포를 제외한 일반 지점에서 개인이 현금 예금 10억을 예치하고 계신 분이 10손가락으로 2번 정도 셀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사회활동기보다 은퇴 후 소비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든 게 노후자금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개발한 계산법에도 보면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4천만 원의 25배인 10억 원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매년 4% 정도 수익률을 올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은퇴 후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얼핏 들으면 명쾌하고 합리적인 계산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퇴직하기 전에 1, 2억 만지기도 어려운데 10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매월 100만 원씩 넣어 연 4% 수익률로 펀드에 굴릴 경우 10억 원을 만들려면 38년이 걸립니다. 매월 50만 원씩이면 무려 106년입니다. 그런데 연 4% 수익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10년 중 5년이 침체기라 자칫 펀드 만기와 은퇴 시점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증시 침체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둔 노후생활자라고 합니다. 또한 노후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전체 기간에 기초생활비 얼마가 필요하고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얼마 든다 하는 식으로 생활비를 산출하는데 이는 노후자금 목표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10억이라는 금액,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말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겁만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보험회사, 은행들이 마케팅을 위해 이렇게 계산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금융회사들의 은퇴 마케팅은 노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의료비 많이 나가니 보험 드세요. 노후 자금 마련에는 연금만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 터무니없는 상품을 가입시키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자연히 씀씀이도 지출도 줄어들 텐데 노후 자금을 산출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지출 중에서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 지출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고 하는 지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감소합니다.
이렇듯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그 외의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전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은퇴하고 노후가 되면서 돈 쓸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던 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노후에는 10년 단위로 소비 규모가 60%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퇴직을 하고 60대에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월 500만 원씩 쓰던 사람도 10년 정도 지나면 덜 돌아다니고 입맛도 줄기 때문에 월 200만 원으로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은퇴 이후 세월 내내 생활비를 동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자를 공경에 몰아넣는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는 예측 가능하고 절약을 통해 줄일 수 있지만 의료비는 필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생명과 직결된 비용이어서 마냥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자금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의료비는 우상향 곡선을 나타냅니다. 기본 지출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같은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은퇴 후 생활기간을 30년이라고 보고 10년씩 나눠보면 초기 10년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백수 몸살 난다는 말이 있지요.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 후배도 많이 만나고 취미활동, 국내외 여행도 많이 가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70대 들어서면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건강 상태도 차츰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10년간 여행 다니던 왕성한 활동 시기를 생각하는 추억의 시기인 70대는 지출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간병 시기에 접어들죠. 은퇴 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 동안에 다시 지출하는 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생각하고 노후 자금도 각 시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또는 간병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30년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노후 자금 준비해 둔 것은 바닥이 날 테고 그러면 결국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것은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녀에게 부담이 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그들도 현재 살기가 힘듭니다. 보통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자녀도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을 테지요. 옛날같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부양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후에는 현금 2억, 3억 이런 목돈보다는 매월 100만 원씩 들어오게 하는 월급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연금을 만들 수 있나, 즉 주택연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노후에는 주택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운용수익의 개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모두가 빈손입니다. 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모으고 아끼려고만 하지 마시고 웬만큼은 노후에는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이 따라주는 한 작은 소일거리라도 일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오래 살고 나이 들어도 충분히 일을 잘 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나이 들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 중에도 활동하는 분들도 많지요.
은퇴 후 집에만 계셨던 분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며 삶이 재미가 생겼는지 말씀이 많아지셨다는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매월 수익은 물론이고 추석 때 작은 선물 박스도 자랑하시며 이런 게 건강이고 보람이라며 웃으신다고 하지요. 중년 노년에 접어들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60세, 70세, 80세가 되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정한 돈이 생기는 것과 24시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몸을 푸는데 어르신들이 늘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은 별로 없으신 듯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도 60의 나이에 이르겠지요.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딘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돈도 되고 건강도 챙김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60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나요?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돈 씀씀이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쓸쓸하실 텐데, 외로우실 텐데라며 연민과 동정 어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 지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 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죠.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사고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의외인 건 혼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게 되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외로워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줄 자리 하나도 생기는 법입니다. 외로우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생각은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얻어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 노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도는 낮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건강할까요?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기대가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붙이도록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는 좋아해주기는커녕 모르거나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상대가 밉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돌파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했었나 싶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바라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는 이런 생각이란 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이르기 위한 해법으로 가장 먼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죠.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의 막을 보내야 가치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봤는데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오래전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격이다 싶었어요.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더불어 춤을 통해 전신 운동이 가능하니 너무 좋잖아요. 제가 느꼈던 그 매력과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씨의 말처럼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보세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 바라지 않지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외로움도 없지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취미 등 외적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됩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 등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상승은 자신감으로도 이어져 여유 넘치는 마음이 듭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성공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신감,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니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다시 자신감 상승의 선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엔 인생의 절정기가 45세였다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입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도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죠.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시선도 더 이상 외로움과 쓸쓸함, 인생무상이라는 편견에서 편해 보인다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박을 당해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70대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에 어린 5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다듬고 시간 나면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그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못 밀어주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해줄게.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고맙고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의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 대로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평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돕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나 봅니다.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나 고단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그리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아휴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거는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집하고 자기들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셨는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었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의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주니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장남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할머니를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했던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 데서 요양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런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하던 할머니는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있던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이 폭탄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이 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이 안다고 진작부터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장남은 두 얼굴에 와이프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십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